권순우 기자, 밀당이 없다. 나에게 밀당은 없다. 우리 권 기자죠. 네, 밀당상을 받으셨죠. 그래서 엊그제 연락 왔더라고요. 엊그제 또 알겠습니다. 오늘 엊그제 전화 받으시고 준비하신 내용은 뭡니까? 근데 뭐 이틀 만에 준비한 거긴 한데 그렇게 뭐 넉넉한 얘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뭐 재밌는 얘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은행 대출 있으시죠? 있죠. 은행 대출 받을 때 되게 사람이 초라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행 대출은 내가 은행에서 사는 상품인데 네. 그리고 내가 매달 이자 주면 은행이 먹고 사는 건데 왜 거기만 그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이 초라해지는지. 왜소해져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뭐 카드도 하나 좀 하시죠. 그러면 또 하게 되고 뭐 인터넷 뱅킹도 좀 하나 하라 그러면 하게 되고. 지난번에 한 번은 제가 좀 아는 분을 좀 통해가지고 네. 이제 좀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다 그냥 뭐 쭉 금리 낮춰줄 수 있는 거 자기가 알아서 다 넣어주고 뭐 신용 등급 뭐 다 알아서 맞춰주고 한도가 좀 부족하시네요. 그러더니 뭐 자기가 어떻게 해주고 뭐 소견서 여신위원회 올려내갖고 올려서 또 해주고 뭐 이게 은행 가서 사람 대접 받으려면은 좀 갑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 은행 직원이 아쉬운 듯이 한마디 이렇게 건네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그 스마트폰에 그 은행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깔아주면 안 되냐. 자기도 좀 실적을 내긴 내야 되니까. 원래 아니었으면 막 카드해라 뭐해라 엄청나게 했을 텐데 이런 거에서 좀 더 어린 중소기업들 대출 받을 때 은행권 꺾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꺾기. 네. 은행권의 꺾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강화된 건지 일단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한 어떤 은행 관계자한테 꺾기 노하우를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번에 딱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형사법에도 도둑질을 한 번 할 거면은 한 번씩 10번을 하고 잡혀가면은 10번을 다 처벌을 받으니까 한 10번을 한 번에 왕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제일 악질적인 거 한 건만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은행 꺾기도 좀 비슷한 게 금감원이 검사를 한번 나가면 종합검사를 막 해갖고 2년에 한 번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싹 잡아와요. 꺾기를 한 거를. 그리고서 제일 죄질이 안 좋은 거 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내려갈 때 200km로 끝까지 가면 카메라마다 다 찍히면은 그거 다 걸리잖아요. 그래요? 7만 원씩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내야 되는 거고 70만 원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은행권의 그 과태료 기준을 그 기간당이 아니라 건당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생각보다 뭐 건당이나 이거나 별반 차이 없어 보이는데 2년에 한 번 과태료 5천만 원 맞는 거하고 2년에 한 번 갔다 와서 이거 작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1899건이 적발이 됐어요. 다 합쳐서 해보면은 1899건. 네, 근데 이걸 5천만 원씩 과태료를 내면은 그 100억 원을 1000억 원을 내야 돼요. 우와. 과태료만. 예, 근데 했던 거 보면 작년에 국민은행 56건, 우리은행 86건, 하나은행 194건, 해봐야 이거 5천만 원도 안 맞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원 과태료 내라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꺾겠습니까, 그거? 이 정도는 돼줘야 이제 은행권 꺾기가 막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새 너무 이제 악질적인 꺾기들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건별로 과태료가 이제 부과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되는 거죠.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요. 근데 네. 신종 꺾기가 뭐 등장했다. 이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막 꺾기를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데 꺾기 규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워낙 중소기업들 못 살게 구는 거라 좀 많이 강화를 해놓긴 했어요. 그게 이제 한 달 이내 대출을 받고서 한 달 이내에 거기에 대출 금액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은 팔지 마라. 그럼 예를 들어 10억 원을 대출 받았으면은 1억 원 이상 예금이나 적금을 받지 말란 얘기거든요. 한 달 이내에. 꺾기가 이제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반강제적인 빠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강제로 금융상품 가입시키는 건데 그 얘기는 10억 원을 대출 받았는데 1억 원을 예금을 넣으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9억 원을 대출을 해주든가 이게 그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랬더니 한 달 하지 마? 그러면 한 달 이틀 뒤에 하죠. 그런 식으로 꺾든지. 한 달 지나자마자. 네. 그리고 한 달에 대출 금액이 1%. 그러면 아까 10억을 대출 받으면 1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달 돈을 내야 되는 보험. 10억 원이면 1천만 원. 그럼 막 그 10년씩 보여야 되는 보험, 펀드, 변액연금. 변액연금 한 3년 있다 가입 해지하면 그거 손실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예금은 넣어놓으면 이자라도 붙지. 변액연금은 이거
팔리면은 10년 동안 안 보면 이거 손해 보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신종 꺾기. 그리고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 적금 가입 안 시키게 했더니 그럼 사장이 사라. 사장 친구가 사라. 직원이 사라. 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출 시스템이 이제 은행권에서도 이제 꺾기에 대한 워낙 규제가 강화되니까 은행 시스템적으로 한 달 이내에 1% 이상 금융상품이 가입이 안 되도록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류를 그날 받을 때 한 달 이후 거를 해놓든가 사장 친구 거를 해놓든가 직원 거를 해놓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꺾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거는 참 적발하기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적발하기 어렵죠.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 했다. 보험 들고 싶어서 가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출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예금 뭐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래서 꺾기가 굉장히 잡기도 어렵고 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실적 올리기 제일 좋은 게 또 꺾기거든요. 맞아요. 은행 창구 앞에 가면 공손해지는 그 손님들에게 파는 게 좋지. 거기서 딱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험 드세요. 그럼 아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서로의 이해관계가 제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꺾기가 근절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야, 돈을 빌려준 회사한테는 꺾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좀 신종 꺾기가 많이 또 기승을 부리나 봐요. 네. 네. 자, 당국의 노력 어떻게 이 신종 꺾기라든가 이 지능화된 꺾기 같은 거를 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 요새 유행하는 기고만장 기자실 이후에 빅머니에서 자주 다루는 빅데이터. 요새 저 빅머니 네. 오,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빅데이터 열풍이. 어제 저 이혜림 씨 그 한복 입고 나왔던데 한복. 아 고운 한복. 우리 수능 전날. 예, 대통령이 입고 해외 순방하는 그 한복을 그대로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 있게 봤습니다. 남들은 수능 소집을 가고 있는데. 네. 아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네.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금융소비자 배워갖고 오시겠다고 하시던데. 근데 영국은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규제 제일 없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뭐 사모펀드 천국이죠, 사실 영국은. 그러니까 거기서의 소비자 보호와 우리나라 같은 그 양반 동방예의지국의 소비자 보호는 좀 다를 것 같기는 좀 강론하고 어쨌든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네. 빅데이터가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시피 빅데이터가 굉장히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변수들을 넣어서 뽑아낼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딱 뽑아내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은행 꺾기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서는 꺾기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꺾인지 뭐가 금융상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지 뭐가 꺾인지. 그럼 그 2개월 후, 3개월 후까지의 데이터 범위를 넓혀서 그중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어떤 지점에서 한 달, 일주일 안에 뭐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서 이제 서면으로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 그리고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현장 점검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적금은 아닌데 뭐 특정 변액보험이 막 유난히 많이 팔린다.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한 거 이상하다.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전국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달로 딱 규정을 해놓으면은 한 달 이후에는 또 못 잡고. 근데 두세 달 지나는 걸 다 잡으면 또 그거 거래가 안 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특정 그 시그널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게 꺾기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꺾기 규제가 좀 넓혀진 게 그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은 모두 꺾기로 규정한다라고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도 꺾기는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를 언제 어디서 꺾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야, 금감원에 이렇게 빅데이터 이런 활용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실제로? 근데 뭐 사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개념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그러니까요. 대한 고민도 있는 건데 이 담당 국장님 잘 아는데 이분이 통계학과 출신이세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도 예전에도 방카슈랑스를 잡을 때 이렇게 방카슈랑스가 많이 팔리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특정 금융상품이 지나치게 많이 팔린다. 그랬을 때 가보니까 거기엔 리베이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특별히 밀어주는 데가 있다. 그럼 거기다 KPI에 더 반영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문제점 있는 것들을 잡아내겠다는 발상인데 이러면서 이게 상시감시 체계가 구축이 되면은 한 달 이내로 들어오면 꺾기로 바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두세 달 전에서 이렇게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면은 꺾기가 발생하기 전에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애매한 게 사실 꺾기 적발 건수가 금감원한테는 어떤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두세 달 전에 나타나는 꺾기의 징후들을 발견해서 시그널을 준다. 그럼 그 국장님은 이제 실적이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거지. 이게 선제적 대응의 맹점인데 야. 어쨌든 그 은행권의 꺾기가 많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은행사들의 그 어떤 그 소비자들의 피해는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꺾기 건수, 적발 건수가 줄어들면서 금감원은 노냐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희망적인 우려를 해봅니다. 네. 아주 기쁜 우려네, 기쁜 우려. 예. 오늘 그 머니투데이 기사에도 나왔던데 그 선제적 대응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억이 안 남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않았으니까. 네. 예를 들면 이번에 동양 사태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사실 그때 이후로 회사채 시장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예전에 내놨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신청을 안 하니까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이거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그리고 만들고 그때 뭐 아무도 안 쓰는 걸 왜 하냐. 그때 금융당국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사람 없으면 도와달라는 기업이 없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회사채 시장이 좀 경색이 된 이후에는 회사채 정상화 방안으로 현대상선 이런 데도 사실 많이 힘든데 뭐 한라건설, 뭐 동부그룹 이런 데들 많이 힘든데 예전에는 회사채 정상화의 방안에 지원을 받으면 그 회사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시그널이었는데 저는 반대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신청하는 기업은 앞으로 나라에서 도와줄 거니까 네. 괜찮다. 그런 식의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또 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요. 네. 아, 꺾기 얘기. 꺾기. 진짜 이게 맞아요. 선제적으로 잘 감시를 하고 경고 시그널을 계속 줘가지고 꺾기가 줄면 담당 국장님은 자리를 위협받는다. 뭐 이런 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꺾기 관련해서는 네. 이제 아무리 많은 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과태료를 세게 가고 뭐 그런 거보다 저는 기본적인 금융인의 윤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리. 예. 그 대출 받은 사람들 다 고객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대출을 받아주니까 이자를 내고 그 이자 가지고 은행원들이 월급 받고 사는 건데 왜 그분들의 은행이 갑처럼 행동을 하는 거는 옛날에 자금이 부족할 때 얘기거든요.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권력일 때.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대기업들은 은행 돈 안 쓰거든요. 삼성전자 뭐 워낙 돈이 많은데 뭐하러 은행 가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돈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기업 가서는 뭐 제발 대출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빌면서 좀 조금 뭐 담보 좀 부족하고 그런 중소기업들한테는 딱 앉아가지고 이거 꺾어가면서 예전에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10억을 해주면 1억을 예금을 가입시키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내 통장에 넣어라. 이제 뭐 이런 식의 관행이 있다가 조금 친절해지니까 이제 웃으면서 아 요거 하나 가입하시죠 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은행권 꺾기 적발 건수를 보니까 거기서 비율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이나 신용도가 약한 개인들한테 많이 꺾었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사회적 약자에게만 그 꺾기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저는 그 꺾기 적발 건수가 몇 건이냐보다 더 악질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좀 진짜 중요한 거는 은행 직원들이 그분들이 고객이다라는 생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그분들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금융 윤리 의식이 좀 바뀌어야 좀 꺾기가 본질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과점 시장이라 은행 갈 데가 없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저기 가나 똑같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 가면 안 해주면 저쪽에서 해준다. 그럼 못 꺾거든요, 그거. 아, 그래요? 이거 꼭 가입하고 저한테 이렇게 윽박을 지르셔야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은행으로 갈게요. 할 수 있는 그럼 경쟁 시장으로 좀 변화가 되면은 시장 자율적인 정화 기능을 통해서 은행권 꺾기가 좀 근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꺾기도 일종의 은행맨들의 그 고질적인 구태한 갑질인데 일종의 갑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독과점 폐해입니다 사실은. 독과점의 폐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저 우리은행 저 시중은행하고 또 짝지어주겠다고 지금 자꾸만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 대출을 받아야 될 이런 우리 시민이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은행이 뭐 이제 두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그럼 과점 시장이 되면 경쟁을 한다고 서로 금리를 공개하지 않아도 뻔히 보면 아는데. 알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에서 좀 불만이 있다 그러면 딴 데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산업 발전이 이렇게 뭐 은행 덩치 키워가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에 맞는 조금만 금융업들이 좀 많이 생기면 오히려 좀 경쟁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데서 또 금융 벤처도 나오고 그런 데서 대박 나는 아이템도 생기고 막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금융 비전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 모델을 좀 소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금융 비전을 왜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하는지 은행들이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 비전을 내세우면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아직은 후진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 고장의 JB 금융지주는 요새 뭘 하고 있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좀 이런 지방은행이라든가 좀 작은 은행도 좀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존재감이 없으니 갔어. 근데 그게 서민금융 관련해서도 저축은행 같은 데 많이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본질적인 업무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는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일본 대부업자들은 이게 꼭 집에 갈 때 이렇게 집을 삥 둘러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 빌려준 데 가가지고 이제 술도 한 잔 먹고 밥도 한 끼 먹고 그러면서 사과도 하나 사고 그런다는데 그게 다 신용평가라는 거예요. 가서 장사는 잘 되는지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도망가진 않을지 뭐 돈이 더 필요하진 않은지 하면서 그게 영업이고 그게 신용평가고 관리라는데 뭐 JB금융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근초공항에 또 기세를 받아서 전북에서 지금 서울로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등치를 키우기보다 지역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금융회사들의 모습도 많이 보고 싶은데 네. 아직 그런 곳들이 많이 눈에 보이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은행권의 꺾기 문제 또 근절 방안에 대해서 권순우 기자가 재미난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탐험 오랜만에 짧게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